사이판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승전국 위치를 얻게 되자 일본의 통치령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일본은 사이판에 전략적으로 사탕수수 공장을 설치하고 어업을 장려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 인구가 2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참호로 원주민들과 일본과 조선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 평화롭게 살던 섬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죠. 네,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 사이판은 전략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존의 사탕수수 농장 어업 전진 기지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사이판은 장거리 폭격기가 일본을 폭격하기 위해 발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꼭 이 사이판을 뺏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일본은 목숨을 걸고 사이판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가 된 거죠. 당시 미군의 B-29 폭격기가 중국 쪽에서 발진하면 일본의 일부 지역을 공습을 할 수 있었지만 일본 전역을 전략적으로 폭격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선 이 사이판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일본 역시 사이판을 뺏기는 게 어떤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이토 중장이 지휘하는 43사단과 9전차 여단이 사이판으로 증파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한 시점이 약간 달랐어요. 미군은 필리핀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뒤로 사이판을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보다 빠르게 미군이 사이판의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상륙작전이 있기 며칠 전부터 미국은 함재기에 의한 대규모 항공 폭격부터 시작을 해서 함포 사격까지 이 섬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근차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엄청난 포격을 가합니다. 자, 이제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건데요. 막는 방자 입장의 일본군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토 중장의 43사단 그리고 9전차 여단과 그리고 일부 해군 병력 포함해서 약 4만 명의 병력이 이 섬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미군 입장에서는 6만여 명의 상륙병력과 기타 지원병력 합쳐서 7만여 명, 즉 4만 대 7만이 붙는 그런 상황이 이 사이판에서 벌어진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개시된 며칠 뒤인 1944년 6월 15일 미군이 사이판에 상륙을 합니다. 사이판은 환초와 절벽에 둘러싸인 지형이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상륙을 해서 교두보를 차리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몇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군도 알고 있었고요. 미군 역시 어느 지점은 방어가 잘 돼 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장소라고 고른 곳이 지금 보시는 2사단과 4사단이 상륙을 했던 바로 이 지점이고요. 찰랑카누아라는 지역인데 사이판 최대의 도시 가라판에서 서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좀 더 북쪽으로는 2사단이 상륙을 했고 그리고 그 아래 그 남쪽으로는 4사단이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륙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27사단이 뒤를 잇습니다. 일본군의 준비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치열했습니다. 섬의 환초의 거리를 측정해서 상륙하는 미군 상륙체대에 정확한 사격을 퍼부었고요. 많은 미군이 이 과정에서 전사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미 해병 2사단과 4사단의 병사들은 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해변까지 장도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환초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시에는 LBT 즉
상륙 장갑차를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상륙 지점에는 이렇게 일본군의 잘 축성된 방어 진지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미군이 상륙을 시도할 지점을 보고 있고요. 당시에 사격을 받았던 증거들이 아직 그대로 있고요. 저기는 6월 15일 상륙 당일에 파괴된 셔먼 전차가 있습니다. 이제 셔먼 전차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1944년 6월 15일) 당시 이 전차와 함께 이 해변에 상륙해야 했던 미 해병들과 27 보병사단의 병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전차에서부터 해안가까지 거리가 대략 400m 정도 나옵니다.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그날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병사들의 마음, 전쟁터를 많이 와 봤던 저지만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예, 파괴된 전차는 해변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라면은 그냥 수영 꼭 안 하셔도 올 수 있는데, 전차 주변은 전차로 인해서인지 좀 깊이가 약간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차 주변은 수영을 하셔야 되고, 전차까지 걸어오시는 데는 한 175 넘는 성인 남성이면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부분 땅이 까진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상륙병력 8,000이 일본군과 분전을 하는 사이에 상륙병력은 2만으로 증강이 됩니다. 일본군은 작게대로 최대한 상륙군을 상륙 지점에서 타격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전력을 총동원했고요. 각지에서 상륙한 미군에게 기습을 가합니다. 섬에 주둔한 일본군은 미군의 예상 이상이었으며 이들은 강력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16일과 17일 새벽에는 처절한 기습이 있었고, 특히 17일 새벽에는 40대가 넘는 전차를 동원한 대규모 보전 합동 기습까지 실시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큰 전차전이 바로 이날 개시가 된 거죠. 전투는 오전 7시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강력한 미군의 화력에 24대 이상의 일본군 전차가 파괴가 되었고, 많은 수의 전차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되면서 일본군 전차 병력을 녹여버리게 됩니다. 미군 역시 17일까지 3,000명이 넘는 전상자가 생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태평양 전쟁 사상 최대의 기갑전이 벌어졌다는 바로 그 레드 비치입니다.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일본군은 44대의 전차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미 해병에게 기습을 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죠. 44대 중에 30대 이상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전투 불능에 빠졌고, 동원됐던 일본군 병력은 대다수 전사하거나 아니면 소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미군 역시 17일까지 3,000명에 넘는 전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군의 초기 목표는 바로 이곳 아슬란토 공항의 점령, 그리고 타포초 산의 점령, 가라판시까지의 진출, 아울러서 사이판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매거진만을 점령해서 일본군의 허리를 완벽하게 끊어 놓는 게 미군의 초기 공격 목표였습니다. 일본군은 사이판을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해군 지역으로 나눠서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사단이 이슬리토 공항을 점령했고, 미군에 의해서 6월 18일 매거진만이 점령이 되면서 일본군은 허리가 끊기게 됩니다. 이 사단은 원래 목표인 지금 제가 있는 타포초 산의 일본군 진지에 집중을 했고요. 4사단은 사이판 동부 지역에서 북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 19일에 벌어진 필리핀의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를 하면서 사이판의 일본군은 고립이 됩니다. 이는 화력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보급적인 고립을 뜻하게 되죠. 타포초 산의 일본군 진지는 강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6월 22일까지 타포초 산을 포위한 미군 부대의 공격을 일본군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방어를 했고요. 미군 27사단 2개 대대는 나프탄 포인트에서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미군 역시 6월 15일 날 상륙을 해서 10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이 산까지 올라와 6월 25일 이 산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산을 점령했다고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이 지나도 낙오된 일본 군들은 계속적으로 저항을 했고, 산발적인 전투가 산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이는 남쪽 지역은 아직도 일본군의 잔존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106연대는 일본군의 공격에 매우 치열하게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부 나프탄 포인트에 있던 일본군 317 독립중대와 47 혼성 여단은 6월 27일 미군 포위망을 뚫고 미군 사령부와 이슬리토 공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많은 미군이 피해를 입게 돼요. 이제 미군은
중북부의 일본군 세력은 물론 남부의 일본군 잔존 세력을 소탕을 해야 했습니다. 타프초산 주변 지역 전투는 6월 4일까지 치열하게 벌어졌고요. 특히 죽음의 계곡과 퍼플하트 능선에서 양군 모두 많은 전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치열한 전투는 7월 4일까지 전개가 됐고요. 결국 화력과 병력 등 모든 면에서 밀린 일본군은 북부 지역까지 후퇴를 하게 되고, 미군은 타나팍 마을을 점령을 하면서 사이판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감제 고지를 7월이 넘어서야, 즉 상륙을 하고도 20일이 지나서야 겨우 손에 넣게 됩니다. 일본군들은 후퇴를 하면서 민간인들을 최대한 소개를 시켰는데요. 이게 나중에 크나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결국 미군의 화력, 병력 모든 면에서 밀린 일본군은 7월 4일경에 타나팍 마을까지 미군에게 내주면서 점점 북쪽으로 밀려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터집니다. 사이판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군은 후퇴를 하면서 이주민들을, 그러니까 일본인, 오키나와인, 그리고 한인이겠죠, 이주민들을 자신의 부대들과 함께 같이 강제 이주하듯이 시켰습니다. 그들을 점점 북쪽으로 후퇴를 시킨 거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곳은 유명한 사이판의 라스트 커맨딩 포스트, 즉 최후 지휘소라는 곳입니다. 일본군의 최후 지휘소는 마탄사 마을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이곳은 지휘소 중에 하나였지 사실은 사이토 중장이 자살한 바로 그 최후의 지휘소는 아닙니다. 미군에게 패퇴해 북쪽으로 밀리던 일본군은 마탄사 마을에 마지막 지휘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새벽을 기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미군에게 자살 공격을 감행을 하죠. 이 공격에는 무기를 들 수 있는 병력뿐만 아니라 부상병, 그리고 일부 무기조차 없는 이주민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공격은 당연히 엄청난 희생을 만들면서 무의로 돌아갔고요. 미군은 그 기세를 몰아서 마피 포인트까지 점령을 합니다. 이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명령을 내렸던 43사단 사이토 중장은 자신의 지휘소에서 활복 자살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8일 일본 측 해군 사령관이었던 나주모 장군 역시 자신의 지휘소에서 권총 자살을 합니다. 7월 9일 터너 제독은 사이판 전역에서 전투가 종료됐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아직까지 사이판 전역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정글로 숨어든 일부 일본군 중에 오바 대위와 그의 병사들, 약 40여 명의 병사들은 그 이후로 500여일이나 이상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계속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방어진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자연과 그리고 인공 구조물을 아주 잘 이용을 했습니다. 사이판에서 미군이 정글에서 싸운다는 건 이런 환경을 뜻합니다. 마체트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갇히게 돼버리는, 여기는 그나마 조금 정글이 빡빡하지 않은 곳인데요, 진짜 정글로 가면은 하늘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죠. 전투 전 기간 동안 일본 군부는 사이판 주민들에게
포로로 잡히려니 죽음을 택하라는 가스라이팅을 전개를 했고요. 이들은 미군에게 잡히면 남자는 고문을 당한 뒤 처절한 죽음을 당할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능욕을 당하고 미군 배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세뇌를 했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7월 7일부터 사이판 거주 일본인들은 집단적인 자살과 자살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비단 이건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과 가깝게 지냈던 참호루인들까지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 거지요. 일본군의 이런 세뇌로 인해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세절벽과 자살절벽 아래로 부모가 던지고 자신도 자살을 하거나 부모가 아이들을 끼워안고 자살하는 장면들이 미군에 의해 목격이 되게 된 겁니다. 일본군은 독전대를 조직해서 망설이는 주민들이 있다면 위협을 하거나 심지어 사격까지 했습니다. 자살자가 너무 많아 집단 자살이 벌어진 섬북단 마피포인트 주변에는 미군 함정들이 시체 때문에 천천히 서행, 항해를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이판 전투로 인해 미군은 1만 명이 넘는 전상자가 발생을 했고, 일본군은 3만 명이 넘는 전상자와 900여 명의 포로가 발생해 사실상 일본의 사이판 방어군 자체가 녹아버렸고요. 민간인 사상자는 무려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